당신은 지금 의자에 앉아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순간입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로 이 평범한 순간이 당신의 뼈와 근육에게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몸이 저절로 약해진다고 믿습니다.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뼈는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심장과 폐의 힘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세월의 당연한 결과라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나이 때문이라고 불러온 그 쇠약함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몇 주 동안 침대에 누워만 있던 건강한 젊은이의 근육과 뼈에서 수십 년치의 노화에 맞먹는 변화가 관찰된다면요. 우주로 나간 건강한 우주비행사가 단 몇 달 만에 지구에서라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났을 법한 뼈의 손실을 겪는다면요.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동안 노화라고 착각해왔던 것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와 쇠약함을 거의 하나의 단어처럼 취급합니다. 노년이 되면 근육이 빠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뼈가 약해지고 숨이 쉽게 차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이 믿음은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이상한 지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거의 예의 없이 한 가지 현상과 함께 일어납니다. 바로 몸을 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활발히 걷고 움직이고 몸을 써서 일하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오래 앉아 있고 점점 더 적게 움직이는 생활로 옮겨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이가 들어서 생긴 변화라고 믿어온 것들 중 상당수는 사실 나이가 들며 함께 줄어든 움직임 때문에 생긴 변화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두 가지, 나이와 활동량 감소는 현실에서 거의 항상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해왔습니다. 마치 매일 밤 별똥별이 떨어질 때마다 개가 짖었다는 이유만으로 개가 별을 떨어뜨렸다고 믿는 것과 비슷한 착각입니다. 이 착각을 깨는 가장 극적인 증거는 역설적이게도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을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건강한 축에 속하는 사람들인 우주비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관찰에서 말입니다. 만약 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단지 몸을 쓰지 않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몸에서나 볼 법한 변화를 겪는다면 우리는 나이 든다는 것과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분리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수십 년에 걸친 우주생리학과 침상 안정 연구를 통해 상당히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이 무중력 환경에서 지내는 동안 겪는 신체 변화는 우주의학 분야에서 가장 잘 알려진 현상 중 하나입니다. 지구에서는 우리가 서 있거나 걷거나 움직일 때마다 중력이 뼈와 근육에 지속적으로 하중을 가합니다. 그런데 우주에서는 이 하중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 결과 우주비행사들은 임무 기간 동안 하체를 중심으로 한 골밀도가 매달 상당한 비율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며 이는 지구에서라면 훨씬 더 오랜 세월에 걸쳐 진행될 법한 뼈 손실 속도에 해당합니다. 근육 역시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들어 몇 달간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우주비행사들은 상당한 근력 저하와 함께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비슷한 현상은 침상 안정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강한 젊은 실험 참가자들을 몇 주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게 하는 연구들에서 참가자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근력과 근육량, 심폐지구력, 골밀도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질병을 앓은 것도 나이가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며칠에서 몇 주 동안 몸을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지 않을 때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노년층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서 관찰되는 몸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근육 감소 현상, 흔히 근감소증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근육이 반드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운동생리학 연구들은 저항 운동, 즉 근력을 사용하는 훈련이 고령층에서도 근육량과 근력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80대, 심지어 90대의 참가자들이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통해 근력을 상당히 회복한 사례들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근육이라는 조직이 나이와 무관하게 여전히 쓰임에 반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뼈도 다르지 않습니다. 뼈는 한번 형성되면 고정되는 딱딱한 구조물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분해되고 재형성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뼈의 재형성은 그 뼈에 가해지는 물리적 하중의 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중을 지탱하는 걷기나 달리기, 근력 운동처럼 뼈에 하중을 가하는 활동은 뼈를 더 강하게 유지하거나 심지어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극할 수 있는 반면, 오랜 시간 하중이 사라지면 뼈는 그 물질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 서서히 밀도를 잃어갑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가 노화라는 현상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포 차원에서 일어나는 손상의 누적, 앞서 다른 이야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생물학적 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증거들은 우리가 노화라는 이름 아래 뭉뚱그려온 쇠약함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시간이 아니라 쓰임이 부족해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이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빠르게 약해지는 쪽을 선택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수만 년 전 인류의 조상들에게 하루는 곧 움직임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걷고 사냥감을 뒤쫓아 뛰고 무거운 것을 들어 나르고 나무를 오르고 몸을 굽혀 땅을 파는 것이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앉아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몸은 아주 경제적인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근육과 뼈를 유지하는 데에는 상당한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몸이 실제로 쓰이지도 않을 근육과 뼈를 무한정 유지한다면 이는 늘 부족했던 식량 자원을 낭비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의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실제로 자주 강하게 쓰이는 조직은 유지하고 강화하되 쓰이지 않는 조직에는 자원을 아낀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조상들의 환경에서는 완벽하게 합리적이었습니다. 몸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사냥이나 채집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고 그런 상황은 대개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니 몸이 한동안 쓰이지 않는 근육과 뼈는 가감히 줄여도 된다는 전략을 갖는다 해도 그 상태가 오래 이어질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환경은 이 전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걷지 않고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몸을 쓰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앉아서 이동하고 앉아서 쉬어도 생존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몸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극단적으로 낮은 신체 활동량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속에 새겨진 그 오래된 경제 원칙은 여전히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지금도 여전히 오랫동안 쓰이지 않는 근육과 뼈를 보면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조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모양이다. 자원을 아끼자.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조령이 근육을 줄이고 뼈의 밀도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조상들이 결코 마주한 적 없는 낯선 상황, 즉 움직이지 않아도 살아남는 세상을 만들어냈지만 우리 몸은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몸은 여전히 옛날의 규칙대로 쓰임을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겪는 조용한 쇠약함의 근본적인 기원입니다. 그것은 세월의 저주가 아니라 오래된 생존 전략과 완전히 달라진 현대 환경 사이의 어긋남입니다. 그렇다면 이 숨이라는 신호는 정확히 몸속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근육과 뼈에게 전달되는 것일까요? 이제 그 과정을 하나의 런세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구체적인 물리적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걷거나 무언가를 들거나 계단을 오를 때 근육과 뼈에는 물리적인 힘, 즉 기계적 하중이 가해집니다. 이 하중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세포 차원에서 감지되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근육 세포 안에는 물리적인 늘어남과 수축을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근육에 반복적으로 부하가 가해지면 이 센서들은 그 신호를 화학적인 언어로 번역해 세포 안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근육세포는 단백질을 새로 합성하는 경로를 활성화시켜 손상된 근섬유를 복구하고 이전보다 조금 더 튼튼한 상태로 재구성됩니다. 근육 조직 주변에는 위성세포라고 불리는 특별한 줄기세포도 존재하는데 이 세포들은 근육이 손상과 회복을 반복할 때 활성화되어 새로운 근섬유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오랫동안 부하를 받지 않으면 이 신호 자체가 사라집니다. 신호가 없으면 몸은 단백질을 합성해 근육을 유지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대신 근육 단백질을 보내 다른 곳에 재활용하는 경로가 상대적으로 우세해집니다. 그 결과 근육의 부피와 힘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뼈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일어납니다. 뼈 조직 안에는 골세포라고 불리는 세포들이 뼈 구조 곳곳에 그물처럼 퍼져 있으며 이 세포들은 뼈에 가해지는 미세한 변형과 압력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뼈에 하중이 가해지면 이 골세포들은 뼈를 새로 만드는 세포인 조골세포의 활동을 자극하는 신호를 내보냅니다. 반대로 하중이 사라지면 뼈를 보내야 하는 세포인 파골세포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우세해지며 뼈는 서서히 밀도를 잃어갑니다. 심혈관계 역시 이 원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걷고 뛰는 등의 활동이 반복되면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효율적으로 내보내는 방향으로 적응하고 혈관은 더 유연하게 확장하고 수축하는 능력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심장의 최대 산소 섭취 능력, 즉 흔히 심폐지구력이라고 부르는 지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몸을 움직인다. 그 움직임이 근육과 뼈, 심혈관계의 물리적 신호로 전달된다. 그 신호는 조직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세포 활동을 촉진한다. 반대로 움직임이 사라지면 그 신호도 사라지고 몸은 조직을 유지할 이유를 잃어 서서히 그 기능을 줄여나간다. 그리고 이 과정이 수개월, 수년에 걸쳐 반복되면 우리는 그 결과를 노화라고 부르게 된다. 이 런체를 이해하고 나면 노년의 쇠약함이라는 것이 더 이상 신비로운 운명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이 받은 신호에 정직하게 반응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세포에게 전달되는 방식 안에는 아주 미시적인 물리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리처드 파인만이 물리학을 대하던 태도를 잠시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파인만은 어떤 현상을 진짜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그저 눈으로 보거나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으로 만지고 시험해보며 몸으로 익히는 것에 가깝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직접 실험하고 직접 계산해보는 과정을 통해서만 어떤 원리가 진짜로 우리의 것이 된다고 믿었던 학자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 몸의 근육과 뼈 역시 정확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몸은 어떤 조직이 필요한지를 추상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몸은 오직 실제로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 실제로 반복되는 물리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그 조직의 필요성을 학습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체험을 통한 학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핵심에는 기계적 신호 전달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세포막에는 물리적인 압력이나 뉴런암의 반응에 열리는 특수한 통로 단백질들이 존재합니다. 근육이나 뼈세포에 물리적 힘이 가해지면 이 통로들이 열리며 세포 안팎에 이온 흐름의 변화가 생기고 이는 다시 세포 내부의 여러 화학적 신호 전달 경로를 연쇄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결국 물리적인 힘이라는 기계적 에너지가 세포 안에서 유전자를 켜고 끄는 화학적 신호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물리학의 언어가 생화학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에서는 여기에 더해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더 관찰됩니다. 뼈의 주된 구성 성분인 콜라겐 섬유는 압력을 받으면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압전기적 특성은 뼈에 가해지는 물리적 하중이 뼈세포에게 전달되는 신호 경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뼈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압력을 전기로, 전기를 다시 생물학적 반응으로 바꾸는 살아있는 센서에 가깝습니다. 관절의 연골에서도 비슷한 물리적 원리가 작동합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영양분과 노폐물은 혈액이 아니라 관절 안을 채운 혈액이라는 액체의 흐름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혈액의 흐름은 관절이 움직이며 반복적으로 압축되고 이완되는 과정, 즉 관절을 실제로 움직이는 그 물리적 행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관절을 오래 쓰지 않으면 역설적으로 연골은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오히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우리 몸의 구조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유지되는 고정된 조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물리적 대하, 즉 힘을 가하고 그 힘에 반응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그 형태와 강도를 지속적으로 다시 확인받는 살아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리적 대하는 근육과 뼈를 넘어 우리 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뇌 역시 몸과 마찬가지로 쓰임에 따라 자신의 구조를 다시 써나가는 기관입니다. 신체 활동, 특히 심장 박동을 높이는 유산소성 움직임은 뇌 안에서 신경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는 특정한 단백질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흔히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라고 불리며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유지하고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기억과 학습에 관여하는 뇌 영역인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촉진한다는 것이 비교적 명확하게 보고되어 왔으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특정 뇌 영역의 부피 변화, 인지 기능 사이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여러 차례 관찰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몸의 근육과 뼈에서 우리가 확인한 원리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사용되는 것은 유지되고 강화되며 사용되지 않는 것은 서서히 그 기능을 잃어갑니다. 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몸을 쓰는 경험은 뇌의 운동 학습 시스템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움직임을 반복해서 익히면 뇌 속에서는 그 움직임을 담당하는 신경회로가 점점 더 효율적으로 다듬어집니다. 반대로 특정한 움직임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뇌는 그 움직임에 필요한 정교한 조율 능력을 서서히 잃어갑니다. 나이가 들어 균형 감각이 흔들리거나 움직임이 둔해지는 현상의 배경에는 단순히 근육의 악화뿐 아니라 그 움직임을 조율하던 신경회로 자체가 오랫동안 쓰이지 않아 무뎌진 측면도 함께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뇌에는 몸 전체의 활동 수준에 대한 일종의 기준선, 즉 예측 모델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랫동안 적은 움직임에 익숙해진 뇌는 적은 움직임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신체적, 심리적 에너지 수준을 조정합니다. 반대로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데 익숙해진 뇌는
활발한 움직임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여러 생리적 반응을 조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통찰에 다시 도달합니다. 몸은 그저 수동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와 몸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던지는 물리적 신호에 따라 끊임없이 이것이 지금 필요한 능력인가를 다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에 따라 유지할 것과 내려놓을 것을 결정합니다. 몸은 단순히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뇌는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움직임을 통해 새로운 버전에 필요한 나를 끊임없이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갈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그 평범한 순간. 이제 우리는 그 순간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의 몸에서 그리고 침상 안정 연구에 참여한 건강한 젊은이들의 몸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시간이 아니라 쓰임이 근육과 뼈, 심혈관계와 뇌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몸은 하루 종일 몸을 쓰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다듬어졌습니다. 그 세상에서 몸은 아주 합리적인 원칙 하나를 채택했습니다. 쓰이는 조직은 유지하고 쓰이지 않는 조직에는 자원을 아낀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우리는 조상들이 결코 경험한 적 없는 세상, 즉 거의 움직이지 않고도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새겨진 그 오래된 원칙은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작동하며 우리의 근육과 뼈, 심장과 뇌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는 근육세포의 기계적 신호 전달 경로를 타고 뼈세포의 앞전기적 반응을 타고 관절 연골의 하액 흐름을 타고 그리고 뇌속 신경영양인자의 분비를 타고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오랫동안 끊긴 채로 방치될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착각해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느꼈던 그 낯선 이하감, 전부 건강한 사람의 몸이 단지 쓰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몸처럼 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처음부터 정직하게 지켜온 아주 오래된 규칙, 쓰인 만큼 유지된다는 규칙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곧 무력하게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포 차원에서 진행되는 느린 생물학적 손상, 우리가 다른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던 그 조용한 시계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와 별개로 우리가 노화라고 뭉뚱그려 불러온 쇠약함의 상당 부분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몸에 보내는 신호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지금 이 순간부터도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저항운동, 즉 근육에 보호를 주는 형태의 움직임은 나이와 무관하게 근육과 뼈에게 이 조직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려가는 방식만으로도 근육과 뼈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걷기나 계단 오르기처럼 체중을 지탱하는 형태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늘리는 것은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뼈는 무중력에 가까운 상태, 즉 오래 앉아있는 상태보다 몸무게가 실리는 활동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셋째, 심박수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유산소성 활동은 심혈관계의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뇌속 신경영양인자의 분비를 촉진해 인지 기능과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앉아있는 습관을 자주 깨뜨리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짧더라도 자주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하루 중 단 한 번의 긴 운동만큼이나 몸에게 꾸준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언들의 공통점은 몸이 결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그 신호에 따라 스스로를 다시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방식에 정직하게 반응해왔을 뿐이며 그 반응의 방향은 당신이 오늘부터 보내는 신호에 따라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한때 줄어들었던 능력이라 해도 다시 배울 수 있는 여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다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의자에 앉아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평범한 배경 묘사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이 문장을 들으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뼈세포와 근육세포는 당신이 보내는 모든 신호를 조용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걷지 않은 걸음, 오늘 당신이 들지 않은 무게, 오늘 당신이 계단 대신 선택한 엘리베이터, 그 모든 순간들이 당신의 몸에게 이 능력은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아주 작은 메시지로 쌓여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든다는 것을 시간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가하는 어떤 험벌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나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몸에게 보낸 수많은 작은 신호들의 총합에 더 가까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그저 그 신호들이 쌓일 수 있도록 배경을 깔아줄 뿐, 실제로 그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몸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입니다. 당신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낡아가는 조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해서 묻고 그 답에 따라 자신을 다시 짓고 있는 살아있는 건축물입니다. 이제 당신이 다음번에 계단 앞에서 혹은 무거운 짐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 순간, 그것이 단지 오늘 하루의 선택이 아니라 몸에게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이 들어가는 존재이자 동시에 매일의 움직임을 통해 당신의 몸에게 무엇을 유지할지를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당신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는 그 지극히 평범한 순간을 다시는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